23강 해석주의 과학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스 베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이 책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면 막스 베버는 평생 칼 마르크스의 유령과 지적인 싸움을 벌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유물론적으로 보는 해석이 옳지 않다. 소위 실증주의 과학적 방법, 옳통한 역사 해석이 옳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례로 그것을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가상적인 지적 대결에서 나온 대답, 그리고 물론 막스 베버가 그 경제사를 연구하면서 봉건 체제에서 근대 체제, 산업화되는 체제를 굉장히 잘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논거를,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거를 제시하고, 그 논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이해의 방법, 해석주의 과학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학을 이와 관련해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적 이해, 그것에 의해서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석적 이해를 시도하는 과학이다. 여기서 행위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 그 행위에 부여된 주관적 의미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참작하는 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의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지향되는 한 사회적이다. 긴 문장이죠. 요점은 인간이 행위를 한다. 그 행위가 분석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행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것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련성 속에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사회 현상 설명하는데, 방금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적 행위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행위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베버가 인과적 설명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강조와 주관적 의미의 해석학적 이해에 대한 반자연주의적 요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밝힌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선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는 반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 라는 의미고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발생, 자본주의의 발흥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을 자연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학적 해석을 시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출발점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딜타이의 자살론 분석점이 어떻게 되죠? 여러 집단이 있는데 특정 집단에 항상 자살률이 높다. 이걸 사회적으로 해석해 보자 이거죠. 베버에게서도 종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독일의 자본주의가 성장한 지역과 후진한 지역을, 선진 지역과 후진된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프로테스탄트가 높은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자본주의도 많이 성장을 했더라. 뭐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즈가 많은 지역은 주로 독일의 북서부 지역이죠. 카톨릭이 많은 지역은 이탈리아에 가까운 남부 지역입니다. 뭐 그것에 의한 다양한 설명도 가능한데 베버는 여기서 EA 사회학을 근거한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종교적인 프로테스탄트 집단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집단과 자본주의 정신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를 소위 정신적 이해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관찰적인 직접적인 이해와 설명적인 동기적인 이해가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직접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드러나는 거고, 설명적 이해, 독일어로 Erklärendes Versteh는인데 Erklären, 명백하게 밝히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움직였느냐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적 설명은 직관에 의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인과적 가설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베버가 철학자가 아니고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것 같아. 우리의 상호 주관성, 소위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를 근거로 해서 그거 설명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관에 호소하는 거죠. 베버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동기적 설명을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적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족스러운 경험적 시험을 하기는 거의 가능치 않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도가 많고 어느 쪽에서는 카톨릭 구교도가 많은데 이걸 뭐 상황을 바꿔놔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결국은 비교 방법을 택해 보는 거죠. 비교 방법을 써서 이 지역에는 카톨릭이 많고 이 지역에는 프로테스탄트가 많고 다른 요인이 비슷하다면 종교적인 차이가 자본주의 발달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 원인으로 상정된 특정의 동기나 요인. 신교도 칼빈주의자들의 종교 정신, 생활 태도라는 게 A 지역엔 있고 B 지역은 없는데 그것이 있는 A 지역에서는 경제가 성장했고 자본주의가 성장했고 그것이 없는 B 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비교 방법에 의한 경험적 테스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 시험이 비교 방법에 의해서 충족되었다면 그때 동기적, 설명적 가설은 인과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성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를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념형
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의미 있는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성적 이해죠. 이거는 논리적인 혹은 수학적인 논증을 수행할 때 결론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가 이성적 이해죠.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의 선택. 뭐 어디를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효과적 수단이 몇 가지 대안 중에 효과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이성적 이해고, 그런데 실은 우리 모든 행동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이념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료제의 특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완전 경쟁 시장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 나름대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도 마찬가지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산출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성적 이해인데 이성적 이해가 곧 설명적 이해는 아니죠. 사람의 동기는 이성적인 거 말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버는 이성적 이해를 통해서 설명적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죠? 완전 자유경쟁 시장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베버가 얘기한 관료제 이념형,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에 맞는 관료제는 근사한 건 있을지 몰라 딱 맞는 것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동기적 이해인데 여러 가지 비합리적, 감정적인 동기들을 행위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이런 측면을 포함해야 되겠죠. 연구자의 경험과 행위자 경험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상황에 놓인 자신을 상상하면서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동기적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적 이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관련시켜서 얘기한다면 베버가 볼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급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합리적 조직 원리의 체계적인 실현, 어떻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게 계급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리적 조직 원리를 갖게 됐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물질적 조건, 막시스트들이 얘기하는,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물질적 조건에 더하여 특정한 일련의 가치와 태도, 즉 자본주의의 정신이 있을 때 자본주의가 성장했다라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이 특정한 자본주의적 가치와 태도, 이거는 전통주의와 대비되고 특정 종교적인 태도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더라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합리적 조직 원리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이후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초기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베버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베버는 결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과 켈빈교의 윤리적 교의 사이에
의미 수준에서의 조화가 있음을 입증하고, 카톨릭, 루터교, 켈빈교의 윤리를 비교해 보면 켈빈교의 윤리는 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이 지상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가치와 태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삶을 켈빈교도는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윤리 자체가 켈빈교의 특수한 신학적 교리로부터 발생했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개신교 윤리 자체와 켈빈교의 신학적 교리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벌의 예정에 대한 믿음, 노동에 의하여 신의 영광을 증가시킨다는 믿음, 자연과 육체는 죄악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믿음. 따라서 켈빈주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활동에 알맞는 삶을 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켈빈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공적인 등장의 결정 요인의 하나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비교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가 없는 지역, 인도 종교나 중국 종교 윤리에서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 수행에 필요한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분석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어떻게 설명적 해석, 설명적 이해가 사용했는가를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 입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